저는 67살의 한정희입니다. 지금은 후포항에서 제법 크게 대게 식당을 운영하며 살아가지만 제 어린 시절은 청송 깊은 산골짜기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청송의 겨울은 유난히 길고 매서웠습니다.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난 저는 어린 시절 내내 배고픔을 달고 살았습니다. 남들처럼 새 옷을 입어본 적도, 생일상을 받아본 적도 없었습니다. 정희야, 미안하구나. 엄마가 아무것도 해줄 수가 없어서. 친정엄마의 눈물 섞인 말은 늘 제 가슴을 아프게 했습니다. 저는 그 눈물이 싫어서라도 꼭 남부럽지 않게 살고 싶다고 다짐했지요. 그런 저에게 어느 날 후포항의 어부였던 대성씨가 다가왔습니다. 넉넉하진 않았지만 성실한 사람이었고 저는 그와 함께라면 웃을 날이 많을 줄 알았습니다. 그렇게 저는 가난을 피해 대성씨와 결혼을 했습니다. 하지만 제 결혼 생활은 행복보다는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남편과 시아버지는 매일같이 바다에 나갔습니다. 후포항의 바다는 늘 거칠었지만 생계를 위해선 위험을 무릅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큰 풍랑이 몰아쳤습니다. 바다는 차갑게 남편과 시아버지를 삼켜버렸습니다. 저는 시어머니와 단둘이 남겨졌고 그 후로는 눈물로 나를 지새웠습니다. 배 속에는 이미 아이가 자라고 있었습니다. 울면서 산길을 내려가다 배를 붙잡고 주저앉았던 그날, 저는 결심했습니다. 내가 살아야 한다. 그래야 이 아이가 산다. 새벽마다 시장에 나가 장사꾼들 앞에서 생선 꾸러미를 부탁하며 허리 굽히어 살려고 발버둥쳤고 그 모든 고난 속에서도 저를 버티게 한 건 태어날 아이 하나였습니다. 아이를 낳는 순간 세상은 또 저를 시험했습니다. 어머니, 의사로서 이런 말씀드리게 되어 안타깝습니다만 태어난 아이 다리 한쪽이 소아마비입니다. 평생 불편함을 안고 살아야 합니다. 죄송합니다. 의사의 말은 제 심장을 날카롭게 베었습니다. 저는 병실에서 아이를 품에 안고 하염없이 울었습니다. 하지만 울기만 해서는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아이에게 약속했습니다. 민호야, 걱정하지 마라. 엄마가 내 다리가 되어줄게. 세상은 널 버려도 나는 널 절대 버리지 않아. 그렇게 저는 후포항의 거친 바람 속에서 아이를 키웠습니다. 민호는 다리가 불편했지만 누구보다 강한 마음을 가진 아이였습니다. 학교에 가면 아이들은 놀리곤 했습니다. 저는 애 좀 봐. 절름발이네. 하지만 민호는 꿋꿋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난 괜찮아. 다리만 불편하지 마음은 멀쩡하거든.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제 가슴은 찢어졌습니다. 아들이 어린 나이에 세상의 잔인함을 배워야 했다는 사실이 미안하고 원통했습니다. 민호가 16이 되던 해, 저는 후포항 시장에서 대게 손질 일을 시작했습니다. 손끝이 갈라지고 피가 나도 민호에게 학용품을 사주고 싶었습니다. 민호는 그런 엄마를 보며 자랐고 어느 순간 저를 대신해 일어섰습니다. 엄마, 이제 나도 할 수 있을 것 같아. 뱃일을 배우고 싶어. 저는 두려웠습니다. 민호야, 내 몸으로 어떻게 그 힘든 뱃일을 하려고 하니? 다른 길을 찾아보자. 하지만 민호는 단호했습니다. 엄마, 남들이 2배 하면 난 3배, 4배 하면 돼. 난 포기하지 않을 거야. 그때부터 민호의 싸움이 시작됐습니다. 비웃음 속에서, 조롱 속에서 그는 꿋꿋이 바다를 향해 나아갔습니다. 밤낮으로 일하며 남들보다 2배는 더 노력했습니다. 결국 그의 성실함을 인정한 선주가 낡은 배 한 척을 헐값에 넘겼습니다. 민호는 그 배를 고쳐 타며 다시 풍랑 속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몇 년 뒤 그는 마침내 2척의 배를 더 사들였습니다. 이제 후포항에서는 다리가
불편한 청년이 세 척의 배를 가진 선장이 됐다는 이야기가 돌았습니다. 저는 식당을 여러 대게를 팔며 민호를 도왔습니다. 그제야 저는 조금은 웃을 수 있었습니다. 민호야, 우리가 드디어 여기까지 왔구나. 정말 고생 많았다. 이제는 우리 앞에 행복만 남았구나. 하지만 그 행복은 오래 가지 않았습니다. 민호가 데려온 여자, 최미라. 그녀가 우리의 삶을 송두리째 뒤흔들어 놓을 줄은 그때는 몰랐습니다. 후포항의 바다는 늘 거칠고 무서웠지만 제 아들 민호는 그 바다와 맞서며 자신의 길을 개척해 나갔습니다. 다리가 불편하다는 이유로 사람들은 처음엔 그를 무시했습니다. 다리가 저래서 뭘 하겠어. 그냥 집에나 있지. 어부는 힘으로 먹고 사는 건데 저 몸으론 어림도 없지. 그런 비웃음을 들으면서도 민호는 결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뙤약볕 아래에서 땀을 뻘뻘 흘리며 다른 이들의 2배, 3배의 일을 해냈습니다. 남들이 지쳐 쉬는 시간에도 그는 그물을 손질했습니다. 밤에는 불을 밝히고 바닷일 공부를 하며 한치의 실수도 하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여느 때처럼 뱃일을 나간 오후, 일기예보에도 없던 풍랑이 갑자기 불어 뱃머리에 서 있던 박 선장이 바다에 빠지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라 다들 놀라 당황하고 있는 틈에 민호는 바다에 몸을 던져 선장을 구했습니다. 그 후 그의 성실함과 대범함은 결국 주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어느 날 후포항 최대의 선주인 박 씨가 낡은 배 한 척을 민호에게 내주었습니다. 민호야, 그동안 내가 진짜 열심히 하는 걸 다 봤다. 바다에 빠진 나를 한치의 망설임 없이 구해준 것도 고맙구나. 이 배는 이제 내 거다. 내가 더 잘 쓸 것 같아. 그날 민호는 눈물을 삼켰습니다. 선주님 감사합니다. 제가 이 은혜 잊지 않겠습니다. 그 배는 민호의 인생을 바꿔놓았습니다. 바다가 거칠게 덤벼도 민호는 끝내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배가 흔들려 넘어질 때도 다리가 불편한 몸을 부여잡고 꿋꿋이 버텼습니다. 그렇게 모은 돈으로 2척의 배를 더 사들였고 이제 그는 어엿한 3척의 배를 가진 선장이 되었습니다. 후포항 사람들은 모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참 대단한 청년이구만. 몸은 불편해도 정신은 그 누구보다 강하구나. 저는 그런 민호를 보며 매일 눈물을 훔쳤습니다. 내 아들이 드디어 해냈구나. 이젠 제 짝만 찾으면 원이 없겠구나. 그러던 어느 날 민호가 한 여자를 데려왔습니다. 그녀는 27살 최미라였습니다. 처음 본 순간 저는 속으로 감탄했습니다. 곱상한 외모에 단정한 말투, 공손한 태도까지. 저는 마음속으로 하늘이 드디어 우리 아들에게 배필을 보내주셨구나라고 생각했습니다. 엄마, 이 사람 미라라고 해요. 제 여자친구예요. 저희는 결혼까지 생각하고 만나고 있어요. 아이고, 그래? 잘 왔다. 우리 민호가 너같이 참한 애인을 두다니 내가 안심이 되는구나. 미라는 주말마다 집을 찾아왔습니다. 식당 일을 도우며 저를 어머니라고 부르고 작은 반찬까지 싸들고 와 제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그녀가 함께 웃어주는 것만으로도 집안이 따뜻해졌습니다. 하지만 지금 돌아보면 그 모든 것은 철저히 계산된 연기였습니다. 그녀는 민호의 배와 사업, 그리고 제 식당까지 탐내고 있었습니다. 겉으로는 다정하고 성실한 척했지만 속으로는 재산과 돈을 노리고 있던 겁니다. 처음엔 작은 부탁부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제 동생이 아프다고 해서요. 500만 원만 잠시 빌려주시면 금방 갚을게요. 민호 오빠, 배 고칠 때 제가 아는 수리업체가 있어요. 거기 맡기면 수리비가 좀 쌀 거예요. 대신 성금이 좀 필요하대요.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그녀의 말이 의심되지 않았습니다.
아이고, 참 마음씨도 곱네. 가족을 챙기는 모습이 보기 좋구나. 민호도 사랑에 눈이 멀어 그녀의 부탁을 다 들어주었습니다. 가끔 값비싼 가방도 사주고 옷도 사주었습니다. 민호가 카드까지 줬다더군요. 그러나 이상한 점이 하나둘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빌려간 돈은 돌아올 기미가 없었고 맡겼다는 성금은 어찌된 일인지 기록조차 없었습니다. 심지어 일주일간 제 식당 매출을 확인해 보니 주문표랑 금고안의 돈이 맞지 않았습니다. 현금 매출에 이상한 손길이 닿은 흔적이 있었습니다. 민호야, 요즘 현금 매출이 하루에 수십만 원씩 차이가 나더구나. 혹시 미라가 식당 금고에 손댄 건 아니겠지? 엄마,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해요? 미라는 그런 애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민호는 끝내 제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럴수록 미라는 더욱 교묘하게 저희 집안에 스며들었습니다. 제가 시장에서 장을 보고 돌아오면 이미 식탁 위에 밥이 차려져 있었고, 제가 피곤해 쓰러질 즈음이면 다정한 목소리로 이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어머니, 이제 전부 제가 할 테니 편히 쉬세요. 주변 사람들도 미라를 칭찬했습니다. 참 착하고 예쁜 색시네. 민호가 복 터졌어. 그 말이 들릴 때마다 제 가슴은 이상하게도 무거웠습니다. 겉으론 완벽했지만 그녀의 눈빛 속엔 알 수 없는 냉기와 계산이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미라가 술에 취한 채 화가 난 목소리로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어머니도 알죠? 민호 오빠 없으면 저도 여기 올 이유 없다는 거. 순간 귀를 의심했습니다. 하지만 이튿날 그녀는 태연하게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어제 술김에 무슨 말을 한 것 같은데 머리만 아프고 기억이 안 나요. 저는 그때부터 의심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그녀가 우리 민호를 진심으로 생각하지 않는다는 확신이 서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민호는 달랐습니다. 사랑에 눈이 멀어 그녀의 작은 거짓말조차 귀엽게만 여겼습니다. 그녀가 조금이라도 속상해하면 안절부절 못하며 달래주었습니다. 저는 점점 불안해졌습니다. 민호의 성공과 저의 노력이 저 여자의 소나귀에 들어가 무너질 것만 같았습니다. 그러나 그 불안이 현실이 되기까지는 그리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시간은 흘러 민호와 미라의 결혼식이 가까워졌습니다. 후포항 사람들은 모두 축하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민호가 이제 새로운 가정을 꾸리네. 저렇게 성실한 사람 옆에는 저런 여자가 있어야지. 사람들은 칭찬을 쏟아냈지만 제 가슴은 편치 않았습니다. 제가 아무리 애써도 떨칠 수 없는 불길한 기운이 자꾸만 집안을 감쌌기 때문입니다. 결혼 준비가 한창이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식당에서 일을 마치고 돌아온 저를 기다리고 있던 건 텅 빈 금고였습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민호 결혼식에 쓸 돈을 금고에 제 손으로 넣어둔 현금이 자취도 없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저는 혼자 머리를 감싸쥐었습니다. 설마 아니겠지? 설마 미라가? 그날 밤 저는 민호에게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민호야, 오늘 금고에서 내 결혼 때 쓸 돈이 사라졌단다. 혹시 내가 가져다 쓴 거니? 제가요? 아니에요. 엄마, 저는 그런 적 없어요. 그럼 혹시 미라가 그런 걸까? 엄마! 왜 자꾸 미라를 의심하세요? 미라는 절대 그럴 사람이 아니에요. 아들의 분노에 저는 더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제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차가운 확신이 피어올랐습니다. 그렇다. 바로 그 여자다. 틀림없어. 며칠 뒤 또 다른 일이 벌어졌습니다. 민호의 배 한 척이 정비소에서 수리비를 치르지 않아 발이 묶였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민호는 크게 당황했습니다. 분명히 성금 다 냈는데 왜 이러지? 하지만 정비소 주인은 단호했습니다. 난 성금 못 받았어.
그 여자만 와서 이래라 저래라 말만 하다가 돈을 준 적은 없었어. 그 순간 민호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는 미라를 바라봤습니다. 미라야, 혹시 내가 준 배수리 성금 내가 가지고 있어? 아휴, 민호 씨. 내가 그걸 왜 가져요? 아마 사장님이 깜빡하신 거겠죠? 미라는 태연하게 웃어넘겼습니다. 그러나 민호는 속으로 처음으로 의심의 불씨를 품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지만 그 웃음은 너무나 부자연스러웠습니다. 며칠 후 저와 미라 사이의 갈등은 폭발했습니다. 식당 손님들 앞에서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미라야, 내가 어제 또 금고에 손을 댔지? 솔직히 말해. 어머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저를 도둑으로 몰아가시려는 거예요? 사람을 속여도 분수가 있지. 내가 아니면 누가 그 돈을 가져갔겠니? 순간 미라의 표정은 싸늘하게 변했습니다. 그녀는 곧바로 눈물을 흘리며 연기를 시작했습니다. 어머니가 저를 도둑으로 몰며 이렇게까지 싫어하시는데 제가 여기 있어야 할 이유가 있을까요? 손님들이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아이고, 민호 어머니가 며느리를 너무 몰아세우네. 확실한 것도 아닌데 아무리 그래도 저런 말은 안 되지. 저는 억울했지만 사람들 앞에서 더는 말을 이어갈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미라는 민호에게 이렇게 속삭였습니다. 민호 씨, 우리 차라리 이 동네 떠나서 살면 안 돼요? 어머니가 저를 계속 의심하시고 못마땅해 하시는데 이렇게는 못 살겠어요. 그게 무슨 소리야? 우리 엄마가 요즘 결혼 준비니 뭐니 해서 정신없어서 깜빡깜빡 하셔서 그런 걸 거야. 결혼식 끝나고 조금 쉬시면 다 괜찮아질 거야. 하지만 미라의 목적은 분명했습니다. 민호를 가족과 떼어내고 재산을 자기 손에 넣기 위한 수작이었던 겁니다. 며칠 뒤 마을 친구 영수와 철수가 우리 식당에서 술 한잔하며 나눈 대화가 우연히 제 귀에 들어왔습니다. 야, 너 그 소문 들었어? 민호가 결혼할 미라라는 그 여자 전에 윗마을에서도 문제가 많았다더라. 너도 들었나 보네. 맞아. 어리숙한 남자 돈 뜯어먹고 도망갔다는 소문이 있던데. 결국은 우리 마을로 와서 민호를 꼬신 거네. 저는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역시 내 촉이 틀리지 않았구나. 저는 곧장 민호에게 이 사실을 전했습니다. 민호야, 내가 좀 전에 내 친구가 술 한잔 하면서 하는 소리를 들었는데 미라가 전에 다른 마을에서도 엄마! 또 그 얘기예요? 도대체 언제까지 미라를 의심할 거예요? 저 사람은 제 아내가 될 사람이에요. 제발 그만하세요. 민호의 눈빛은 흔들리고 있었지만 그는 끝내 저를 믿어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저는 물러설 수 없었습니다. 제 아들을 지켜야 했고 우리가 피땀 흘려 모은 재산을 그 여자의 손에 빼앗길 수는 없었으니까요. 그날 이후 저는 미라를 예의주시했습니다. 그녀가 언제, 어디서, 누구와 만나는지, 무엇을 사고, 무엇을 숨기는지, 저는 모든 것을 눈에 불을 켜고 살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저는 결정적인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밤늦게 미라가 낯선 남자와 어두운 골목에서 돈 봉투를 주고받는 모습이었습니다. 그 순간 제 두 눈에서 피눈물이 터져 나오는 듯 했습니다. 민호야, 내가 나를 믿어주지 않아도 너를 위해 진실을 밝힐 거다. 그날 이후로 저는 밤잠을 설치기 일쑤였습니다. 며느리 미라가 낯선 남자와 돈 봉투를 주고받는 장면이 제 눈앞에서 떠나질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증거가 없으면 민호에게 아무리 말해도 소용이 없을 겁니다. 그 아이는 여전히 미라에게 마음을 빼앗겨 있었으니까요. 며칠 후 제 악몽은 현실이 되었습니다. 식당 거래처 사장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사장님, 지난번에 대게 대금을 선불로 며느리한테 다 지급했습니다. 오늘 대게 받으러 왔습니다. 뭐라고요? 그 큰 돈을 며느리 될 아이에게 줬다고요? 그 애가 돈을 받았다고요? 제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저는 분명히 대금을
아직 건네받지 않았습니다. 미라가 그 돈을 가로채 자기 손에 넣은 것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미라를 붙잡고 따졌습니다. 미라야, 거래처에서 준 대게 대금 어쨌니? 사장님이 내게 줬다던데. 그 큰 돈을 가로챈 거지? 대체 왜 그런 짓을 했니? 어머니, 또 저를 의심하세요? 거래처 사장님이 잘못하신 거예요. 저는 받은 적이 없어요. 제가 왜 그런 짓을 하겠어요? 그녀는 여전히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거짓말을 내뱉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제 더 이상 속지 않았습니다. 며칠이 지나자 상황은 더 심각해졌습니다. 민호의 배가 바다에 나가지 못하는 일이 생겼습니다. 수리비가 밀렸다는 이유였습니다. 알고 보니 미라가 배 수리비 명목으로 받은 돈을 몽땅 빼돌려버린 것이었습니다. 민호는 분노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미라를 직접적으로 의심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눈앞에서 울며불며 매달리는 그녀의 연기에 또다시 흔들리고 있었으니까요. 미라야, 솔직히 말해. 내가 준 돈 내가 혹시 그 돈을 다른 데 쓴 거야? 민호 씨, 저를 그렇게도 못 믿어요? 전부 우리 미래를 위해 모아둔 거예요. 나중에 집도 사고 더 좋은 사업에도 쓰려고요. 그녀는 또다시 눈물을 무기로 삼았습니다. 민호는 또 그렇게 속아 넘어갔지만 저는 더는 참을 수 없었습니다. 증거를 잡아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경찰에 아는 지인을 통해 조언을 구했습니다. 그는 젊은 형사였는데 제 이야기를 듣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주머니, 지금 상황으로 보아 사기 정황이 짙습니다. 확실한 증거만 확보되면 체포도 가능합니다. 형사님 정말 그 말을 믿어도 되나요? 네, 중요한 건 현장 증거예요. 돈을 받거나 다른 사람과 공모하는 장면을 잡아야 합니다. 그날부터 저는 미라의 일거수일투족을 주시했습니다. 식당에서 몰래 CCTV를 확인했고 집안 금고의 움직임도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제가 찾던 증거가 드러났습니다. 한밤중 미라가 몰래 나와 어떤 남자에게 봉투를 건네는 모습이 CCTV에 찍힌 것이었습니다. 그 봉투에는 민호의 배를 수리하라고 맡겼던 돈이 들어 있었죠. 저는 그 영상을 민호에게 보여주었습니다. 민호야, 이제라도 똑똑히 봐라. 내 아내 될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이게 뭐야? 미라가 왜? 민호의 얼굴은 점점 창백해졌습니다. 그동안 제가 했던 말들이 하나둘 그의 머릿속에 떠올랐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여전히 믿고 싶지 않았습니다. 사랑했던 사람이 자신을 기만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가 쉽지 않았던 겁니다. 그때였습니다. 미라가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우리 둘이 CCTV 영상을 보고 있는 걸 본 순간 그녀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둘이서 뭐 하는 거죠? 어머니, 제 뒤를 캐셨군요. 이제는 내가 무슨 말을 해도 속지 않을 거야. 그동안 내가 한 짓도 다 밝혀질 거야. 미라야, 이게 다 뭐야? 왜 우리 돈을 빼돌린 거야? 그러자 미라는 더는 감추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표정을 싸늘하게 바꾸더니 오히려 우리를 비웃었습니다. 그래요, 맞아요. 당신들은 나에게 고마워해야 해요. 다 내 덕에 당신들이 사람 부실한 거예요. 그동안 내가 얼마나 당신들 비위 맞추느라 고생한 줄 알아? 다들 나 없이 못 사는 주제에. 그녀의 본색이 드러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치를 떨며 외쳤습니다. 이 파렴치한 년아! 우리 엄마와 나를 우롱하고도 뻔뻔스럽게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야? 민호도 주먹을 움켜쥐며 이를 악물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손을 올리지 않았습니다. 대신 이를 악물고 차갑게 말했습니다. 최미라, 너와는 이제 끝이야. 내가 우리 가족을 얼마나 농락했는지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할 거야. 그날 밤 저는 우리 집 사건을 의뢰한 형사에게 모든 증거를 넘겼습니다. 그러자 형사는 단호히 말했습니다. 이제는 확실합니다. 조만간 법적인 조치가 이루어질 겁니다.
이제 끝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미라는 아직도 무언가 더 큰 일을 꾸미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결혼식을 강행하려 했습니다. 이제껏 준비한 모든 것이 수포로 돌아가게 할 수 없다는 이유를 대었죠. 그날 사람들 앞에서 모든 것을 자기 뜻대로 만들고자 했던 것이지요. 저와 민호는 결혼식 날을 기다리며 드디어 모든 진실을 세상에 알릴 준비를 했습니다. 저는 밤마다 기도했습니다. 신이시여, 제발 이 여자의 악행이 모두 드러나게 해주소서. 제 아들과 우리의 삶을 지켜주소서. 드디어 결혼식 날이 밝았습니다. 후포항 사람들 모두가 모여 축복을 보내는 날이었습니다. 저는 속으로 무겁게 기도했습니다. 오늘 제발, 오늘만은 진실이 밝혀지게 해주소서. 민호는 정갈한 예복을 입고 있었지만 얼굴은 잔뜩 굳어 있었습니다. 그의 마음속은 복잡했습니다. 한때 사랑했던 여인과의 결혼식을 치르면서도 그녀가 우리 모자에게 어떠한 악행을 계획하고 무자비한 짓을 해왔는지 알고 있었으니까요. 미라는 하얀 웨딩드레스를 입고 나타났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조금의 불안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모든 것을 장악했다는 듯 당당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식장은 화려했습니다. 꽃으로 장식된 아치, 반짝이는 샹들리에, 웃음소리와 음악이 어우러진 그곳은 겉으로 보기엔 완벽한 행복의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화려함 이면에선 거대한 폭풍이 몰아치고 있었습니다. 주례의 말이 끝나고 두 사람의 서약이 이어졌습니다. 두 사람은 기쁨과 슬픔, 부와 가난, 건강과 병고를 함께 나누며 평생의 동반자로 살 것을 맹세합니까? 맹세합니다. 민호는 잠시 뜸을 들이다 겨우 대답했습니다. 네, 맹세합니다. 미라는 세상을 다 가진 듯 신나게 대답했습니다. 그 순간 식장 안에 있던 손님들 중 누군가가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그는 바로 형사였습니다. 그의 눈빛은 차갑고 날카로웠습니다. 아니요. 잠깐만 멈춰 주십시오. 이 결혼은 중단되어야 합니다. 순간 식장이 술렁였습니다. 사람들은 웅성거리며 무슨 일이냐고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미라의 얼굴은 굳어졌습니다. 그러나 곧 침착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에요? 결혼식장에서 이런 무례가 어디 있습니까? 최미라 씨, 당신을 사기 및 횡령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형사가 수갑을 꺼내드는 순간 식장은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손님들은 경악했고 웅성거림은 곧 큰 소란으로 번졌습니다. 아니, 며느리가 체포된다니. 이게 무슨 일이야? 저 여자가 그렇게 착한 척하더니 결국 저는 무대 앞에서 이를 악물고 서 있었습니다. 그동안의 서름, 억울함, 분노가 한순간에 북받쳐 올라왔습니다. 미라는 발버둥치며 소리쳤습니다. 이건 음모예요. 어머니가 날 싫어해서 꾸민 일이에요. 나는 억울해요. 억울하다고? 내가 우리 집안을 얼마나 농락했는지, 내가 빼돌린 돈이 얼만지 다 밝혀졌어. 자그만치 5억 원이야. 내 연극은 여기까지야. 민호는 더 이상 참지 못했습니다.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미라야, 나는 끝까지 믿고 싶었어. 하지만 내가 한 짓 내 눈으로 다 봤다. 이제 끝이야. 미라는 얼굴이 일그러지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그 눈물은 더 이상 아무도 믿어주지 않았습니다. 형사는 그녀의 손에 수갑을 채웠습니다. 찰칵 소리와 함께 그녀의 화려한 가면은 산산이 부서졌습니다. 식장 안의 모든 사람들이 숨죽이며 그 장면을 지켜봤습니다. 축복의 순간이 정의의 순간으로 바뀐 것입니다. 그날 이후 후포항 사람들은 저를 찾아와 위로했습니다. 사장님, 마음 고생 많으셨네요. 놀라셨겠어요. 그동안 얼마나 힘드셨을까. 이제라도 잘 해결돼서 다행이에요. 민호는 한동안 말을 잊지 못했습니다.
그의 마음속엔 배신감과 상처가 깊게 남았지만 동시에 눈앞에 있는 엄마인 내가 유일한 버팀목이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엄마, 내가 엄마 말을 믿었어야 했는데 미안해요. 아니야. 내 아들, 넌 아직 젊어. 이 모든 일 훌을 털어버리면 앞으로는 내게 좋은 일만 있을 거야. 이번 일은 우리가 함께 잘 이겨낸 게야. 그날 결혼식장은 끝내 축복의 자리가 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오히려 안도했습니다. 오랜 시간 집안을 위협하던 그림자가 드디어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미라는 결국 법의 심판을 받았습니다. 사기와 횡령, 공모 정황까지 밝혀지며 긴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후포항에서 더 이상 들리지 않았습니다. 민호는 다시 배를 몰고 바다로 나갔습니다. 거칠지만 정직한 파도는 여전히 그의 곁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식당 앞에서 아들을 기다리며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가족을 향한 진심은 어떤 거짓도 이기지 못한다. 라고요. 지금까지 아들을 위해 악랄한 며느리를 처단한 후포항의 한정희 여사님의 사연을 들려드렸습니다.